자, 관련해서요. 민주당 서른 의원 비명계 중진이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재명 대표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말도 서른 의원이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닥이 잡히는 큰 물줄기를 잡히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또 서른 의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일치 단결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기회를 봐야 한다. 그런데 이 민주당 서른 의원의 당시 발언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 젊은 의원이고 제주도에서 당선된 의원이죠. 서른 의원이 비공개 의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오늘 의원총회 전에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소가 된다면 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일까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김한규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서른 의원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서른 의원이 지금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하나 콕 집었습니다. 3월 2일 이후에 이야기합시다. 3월 2일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3월 2일 그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겁니다라고 하는 뜻도 해석이 가능하고 3월 2일 민주당은 아마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하려고 할 텐데 3월 2일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서른 의원 본인이 나도 그때 가서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겠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어느 쪽에 무게가 있다고 보세요? 뭐 제가 해석을 해도 지금 앵커께서 해석하신 정확하게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저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치적 성향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등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지역에서 들어봐도 이재명 대표가 3번의 출석한 이후에 여론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니 출석을 3번까지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일종의 동정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측되기로 앞으로 막 서너 차례 이상의 쪼개기 또 별도의 다른 어떤 사안들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되풀이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억울한 뭐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당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혼란이 정말 가라앉지 않고 민주당이 계속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한번 붙이면 저도 검찰 수사를 받아볼 때 네.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고 처음에 예고를 하길래 물어봤어요. 검사에게. 강도 높은 수사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검사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주변을 강하게 압박하고 수사를 함으로써 내 죄를 없지만 인정하게 하는 기법이 강도 높은 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심적 부담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인이 뻔뻔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3월 2일, 서른 의원이 3월 2일 얘기한 거는 뭘까요? 임시국회와 3월 1일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더라도 휴일이고 3월 2일이 이제 평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3월 2일을 서른 의원은 시점으로 잡았을까? 저는 물론 연관이 다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지금까지 소위 비명의 좌장격인 서른 의원이 만나서 이야기했다면 적어도 후자는 아닐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국회 3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입장을 3월 2일부터는 이야기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서른 의원이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적어도 그런 정도 무게감이 있는 대화들을 했을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부결 이후에는 알아서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비공개 의총에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른 의원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결단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애초부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 동의안이 국회에 가면 네. 두 가지의 제가 시나리오를 설명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금방 말한 것처럼 비명계와 이재명 대표 사이 모종의 물밑 타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엔 부결 확실하게 시켜준다. 그러나 알아서 적당한 결단을 해라라고 물밑에서 조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그게 조금 윤곽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굉장히 예지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른 의원 같은 비명계 좌장이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 아주 강하게 이번엔 부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결 이후에는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는 워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른 의원은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대목이고요. 당연히 저는 그건 합리적인 비명계의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당대표 처음 구속영장이니까 우리가 막아주되 이 다음은 당신이 알아서 사퇴를 하든 영장실질심 참가하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을 저는 물밑에서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그게 타협과 조율이 성사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장에 들어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내년 총선에 당선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스스로 가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내년 수도권 총선에서는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 인지에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하게 나가고 예. 막 장애 집회하고 또 비명계 의원들 일일이 1대1로 그렇죠. 만나고 전화하고 만나고 네. 계속 친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개별적 저항은 좀 힘들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서른 의원을 대표로 하는 비명계와의 물밑 조율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모종의 결단 현재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상황. 그 상황이 총선까지 가는 것. 그래서 이번 체포동의안도 국민의힘은 가결시켜야 한다. 민주당에서 양식 있는 의원들은 여기에 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장 들어가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 이른바 역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또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일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음모론에 빠져 있는 분들. 그건 음모론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이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노웅래는 161석이 부결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이 그 누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부결표를 더 던져줘서 몇 표를 만약에 부결로 음모적으로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말 정치적 정쟁에 몰두해서 그 올바른 자기들 주장과 다르게 내로남불로 자기들은 말로는 구속하라고 해놓고 들어가서 이게 부결을 던졌다고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상황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정치평론가 몇 중에 호사가들이 하는 정말 정치를 하류 정치로 보는 저는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생각이라서 생각합니다. 당일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표결 그게. 결과를 한번 네. 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온 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체포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에 표결 처리가 돼요. 네.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효력이 사라지는 네. 겁니까? 실효된다고 봐야 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일단 영장 청구서를 검찰은 법원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정부로 넘기고 정부가 기계적으로 다시 국회의 본회의에 회부토록 됩니다. 이게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행 규정 성격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냥 떳떳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기 중에는 사실상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시 국회가 열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아마 검찰은 다른 혐의를 조금 보강하든 다른 명분으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으로 직행하게 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모면할 그런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본 이야기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 얼마 전에 이 시간에
나와서 체포 동의안 내용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부결표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체포 동의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녁 자리 또 소주 한 잔 걸치면 속내를 내놓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택과 관련해서. 서른 의원의 부결 발언은 전제가 있다. 김한규 의원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무조건 부결시키자고 끝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다른 의원도 이번에는 부결시키되 이재명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의원들끼리 그러면 그 결단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퇴, 대표직 사퇴, 뭐 의원직 사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대표직 사퇴라고 해석한다. 윤순호 의원, 예. 조응천 의원, 뭐 저런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현재는 다수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조응천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저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임 고문단 예. 간담회를 열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다른 상임 고문들은 일치 단결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좀 약간 결이 다른 발언을 한 사람이 권노갑 상임 고문이에요. 네. 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결시키는데 다음에는 선당 후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뭐 서른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것처럼 이번에는 검찰의 처사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네. 것에 이제 어떤 공감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될 경우에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서야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숙고해서 선당 후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 사퇴가 될지 아니면 뭐 재신임을 묻는 방안도 저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도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 지금과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당내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제 고문단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고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찬 전 대표, 권노갑 전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당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거보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당을 흔들어서 당을 깨려고 하는 게 주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당이 큰 잡음 없이 잘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이러한 체포 동의안이 오겠지만은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민주당의 그 역사 있는 전통의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하나 행동으로서 설전선발하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가신 오른팔 권노갑 전 의원 1930년생이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또 옥고돌 치르기도 했고요. 또 최고위원을 맡았는데 또 면전에서 정동영 당시 의원이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 청와대 최고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권노갑 고문이 1930년생 우리 나이로 94살이고 이해찬 대표가 52년생 71살이네요. 예. 권노갑 고문의 저 이야기는 선당후사 최근에 선사후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뭐 제가 추측입니다만 저는 저 당의 상임 고문들께서 국민들 속에 있는 다양한 여론을 다 언론 앞에서 또 대표에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와 같이 저렇게 똘똘 뭉쳐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의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임 고문들께서 전부 다 저런 천편일률적으로 저렇게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저건 건강한 당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고 국민 여론의 역풍을 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만남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전에 어떤 발언들을 조율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발언을 대체로 듣고 있던 제일 큰 또 어떻게 형님이라 할 수 있는 권노갑 네. 고문께서 아마 적정하게 그것과 다른 결의 국민 여론도 좀 전해야 이 균형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런 발언도 함께 균형 있게 전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일단 전국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있게 되고요. 서른 의원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할 것이다. 이 결단은 무엇이냐? 대표직 사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지 3월 2일 이후에 서른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뜻인지 다음 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야기 간략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 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발이 절인지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며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정치 보복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거울 속의 우울한 자화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이 또 이미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도 시작이 돼야 하는데 원래 오늘 장유민 변호사 네. 오늘 공판 준비기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선 준비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한 차례 더 진행을 하기로 한 건데요. 왜 그러죠? 보통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측은 지금 증거 기록만 100건이 넘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양이 많은 겁니다. 네. 근데 검찰 측이 열람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검찰 측의 입장은 지금 이 사건은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만 기소된 건이 아닙니다. 양성길 쌍방울 현 회장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검찰 입장에선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자금줄, 그 금고직의 역할을 했던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아직 수사 중이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증거와 관련된 이 기록을 복사 허가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변호인으로서는 의견 개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뭐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쟁점이 많고 이 판단해야 될 죄명이 많고 증거 기록이 많은 경우에 그렇다면 유죄를 입장을 취할 것인지 무죄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증거 입증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검찰 측, 변호인 측이 함께 네. 논의하는데 이 부분조차 사실상 뭐 제대로 진행 못됐기 때문에 한 길 더 순행한 것 같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는 뭐 공소장 변경하실 겁니까? 이 공소 사실과 이 공소 사실은 한 번에 우리가 이 재판부에 다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확인하고 변호인을 향해서는 자 유죄를 주장하실 겁니까? 무죄를 주장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네. 유죄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증거 검찰의 진술 요소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재판부의 선처를 구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 전략을 택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확인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검찰이 네. 공판 준비기일 앞두고 미리 네. 이거 다 주는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검찰은 네. 이게 우리 공판 전략이고 우리의 이 무기인데 네. 시작도 하기 전에 변호인한테 다 줄 수 없다. 뭐 이런 전략을 많이 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원칙은 기록 허가는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 측도 증거 방법을 이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인데요. 많은 경우에 검찰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공범 수사가 지속 중이면 거의 검찰에서는 이 기록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윤춘호 의원 예. 검찰이 어제인가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경기도하고 수원지검 사이에 상당히 어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이제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압수수색 대상이 한 10여 곳 되는데 이 가운데는 지금 현 김동연 지사 PC까지도 뒤져봤다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화영 전 지사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는 지난해 도지사에 취임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쓰는 내 개인 PC를 업무용 PC를 왜 검찰이 이것까지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이 주인인 나라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이것은 곧 달리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예. 자, 그러면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경기도 김진욱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 기관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입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무려 13번째입니다. 한 달에 2번꼴입니다.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이 저렇게 경기도 대변인이 강하게 비판하니까 수원지검이 그 직후에 경기도 주장처럼 도지사 PC를 교체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가 어디 있는지 그 소재를 알려주거나 그 PC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폐기됐다는 말만 하고 그 소재나 폐기 자료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기도의 어제 반발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문제와 관련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중 진행되었던 대북 사업, 전 도지사의 방북 추진, 쌍방울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에 한정하여 집행하고 있고 경기도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이거 수원지검에 어제 기자들에게 알린 문자를 보면 말이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어제 우리 압수수색은 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던 시절의 대북 사업, 쌍방울과의 연관성 이거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네요. 네, 분명히 그 정조준하고 있는 대상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800만 불을 대북에 송금했다는 내용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5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의 비용을 본인이 대납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북한 측에서 요구한 금액을 내가 집행해 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부합하는 자료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당연히 증거물 확보에 나서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5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었다. 대신 납부받을 필요가 없었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내부 문서 같은 것도 충분히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0만 불 이 대북 방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방북한 사실이 없고 초청조차 받은 적이 없어서 이 부분 실체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친서 오간 것도 그렇습니다. 뭐 친서 보냈다, 공문 보냈다 이런 게 다 기사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떤 물증들도 대표가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에 그렇습니다. 방북을 초청하여 줄 것을 뭐 이런 공문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대질 조사도 있었다. 최근에
장 변호사님.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처음에 3대1의 대질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네. 고성이 나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형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어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잘 생각해 봐라.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래도 나는 모른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모른다. 계속 모르쇠를 일관했다는 거네요. 사실상 뭐 분위기는 전의 대질보다는 좀 완화됐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네. 뭐 입회했던 변호인도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마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내지는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해서 대신 납부한 것이 맞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착오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쌍방울이 대신 돈을 냈던 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이 북한에서 요구했던 돈을 경기도와 무관하게 집행한 것이다. 이 부분을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진술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실제로 스마트팜 경기도를 대신해서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으로 쌍방울이 별도의 동인을 갖고 한 것인지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입장에서는 쌍방울이 그 당시에 북한에서 히토류 등의 광물을 자체적으로 이 남한에 들여올 수 있는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경에 이 어떤 자금 집행이 된 이후에 이 주식이 올랐던 그런 반대급부를 이익으로 얻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쌍방울이란 기업의 자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 변호사님 말씀 듣다가 제가 드는 생각이 말이죠. 대장동 사업도 유동규 남욱의 진술은 바뀌었고 새로운 진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진상, 김용, 김만배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우리가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자, 대북 송금 사업도 네. 김성태 전 회장과 다른 쌍방울 그룹 관련자들은 이게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돈을 그렇습니다. 보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전히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재명 대표로 가는 마지막 고리는 풀리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매듭은 풀리지 않았는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를 보면 대북 송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800만 불이라는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물증도 그리고 어떤 증언도 유의미하게 확보했다라는 게 검찰의 끊임없는 어떤 그 진술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으로 일관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인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 뭐 도주 우려도 기계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억 원을 별도로 또 줬다. 이것도 네. 뭐 뇌물 혐의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겁니까? 사실 1억 원이란 돈을 예. 그냥 집행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시점을 정확하게 골라서 만약에 부지사 직책에 있었든지 하면은 이거는 대가 관계가 암묵적으로나마 있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금원이고 매우 그 진술 자체는 좀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1억 원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당시에 매우 고급 뭐 와이셔츠도 이름 이니셜을 좀 새겨서 선물했다. 이런 진술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추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면 뇌물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도 검찰이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쌍방이 있는데 어느 일방은 구체적인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네. 어느 일방은 모른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쪽과 모른다라고 하고 침묵하고 검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쪽. 검찰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보통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진술만 있고 사실상 부합하는 물증이 없을 경우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하면 가공할 가능성은 현저히 좀 낮다라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일관성이 있다는 게 대단히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또 일관성 요건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매우 일관적으로 진술을 해왔느냐와 관련해서는 좀 그런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날짜, 있습니다. 장소,
뭐 시간 이런 것들까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뭐 한두 차례 이 부분을 또 지금 최근 보도를 보면 한 5차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본인의 이익 그리고 본인이 운영했던 그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